손녀 약값 40만 원을 모르는 남자의 입에 털어넣은 할머니의 기적. 인천 월미도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작은 어촌 마을 대청포구. 최도식은 차가운 콘크리트 부두 끝에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고 있었다. 최 대표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냉소적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사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30년간 건설업계에서 살아남으며 무수한 위기를 넘긴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은 진짜 죽음의 냄새가 났다. 사내가 비웃듯 말했다. 발 뒤꿈치가 부두 끝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 48시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최도식은 책상을 쾅 내리쳤다. 도원건설 대표이사 최도식, 공사 대금 87억 원 횡령 혐의. 긴급 이사회 소집 및 대표이사 해임 안건 상정. 이제 최 대표라고 부르시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한 사람은 최도식의 사촌 동생 최도현이었다. 도원건설의 전무이자 실질적인 2인자. 도현아, 우리가 남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더 실망입니다, 형님. 아니, 최 대표님. 공사 대금을 빼돌려서 개인 계좌로 빼돌리다니. 최도현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던졌다. 통장 사본, 계약서, 입금 내역. 모든 것이 최도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난 이런 거래 한 적 없어. 조작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시죠. 아, 참고로 내일 모레 검찰에서 소환장이 나올 겁니다. 내부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최도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최도식은 깨달았다. 이 모든 게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것을. 내가 한 짓이구나. 증거 없는 말씀은 명예훼손입니다. 이사회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참석하시든 안 하시든 결과는 같을 겁니다. 최도연은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최도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간 피땀 흘려 일군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최도식은 회사에 남아 서류들을 뒤졌다. 자정이 넘어서야 그는 숨겨진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최도연이 설립한 유령 회사들과의 거래 내역이 가득했다. 이것만 있으면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 최도식은 USB의 자료를 복사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야간 근무 중이십니까, 최 대표님?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었다. 최도식은 본능적으로 USB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뒤쪽 비상구로 뛰었다. 그들은 추격했고 추격전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외곽 어촌 마을까지 이어졌다. 현재. 자, 이제 그만 뛰어내리시죠. 편하게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최도식은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부두 끝에서 떨어졌다. 으악! 찰싹!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다. 11월의 서해의 바다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도식은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저었다. 하지만 곧 의식이 흐려졌다. 그의 얼어버린 몸은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다가 간신히 갯벌에 닿았다. 그리고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새벽, 박정순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새벽잠을 깼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줄어들고 걱정은 늘어났다. 할매, 또 일찍 일어나셨네. 옆방에서 손녀 지연이가 기침을 하며 일어났다. 박 할머니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손녀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지연아, 괜찮니? 괜찮아요, 할매. 그냥 좀 목이 간질간질해서요. 지연이는 환하게 웃었지만 박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손녀의 심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동네 보건소 의사 선생님은 빨리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수술비가 최소 2천만 원.
폐지를 주어 하루에 5,000원에서 1만 원을 버는 박할머니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할매가 오늘 장에 갔다가 약 하나 사올게. 선생님이 추천해준 그 꿀 말이다. 할매, 그거 비싸잖아요. 괜찮어. 할매가 요새 폐지를 많이 주었거든. 박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밖으로 나왔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다. 어이구, 오늘은 박스가 많네. 오전 내내 마을을 돌고 오후 2시쯤 약을 사러 한약방에 들렀다. 한약방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저번에 얘기해준 꿀, 지금 살 수 있나요? 얼마예요? 38만 원입니다. 박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다. 한 달 동안 모은 돈이 딱 40만 원. 손녀 약값으로 아껴둔 돈이었다. 주세요. 어머, 정말요? 이거 비싼데. 손녀 줄 거예요. 주세요. 박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다. 한약방 주인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정성껏 꿀 단지를 포장해 주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 귀한 겁니다. 잘 챙겨 먹이세요. 고맙습니다. 박할머니는 꿀단지를 품에 꼭 안고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했다. 박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췄다. 갯벌 한가운데 사람 같은 것이 쓰러져 있었다. 저게 뭐고? 사람인가? 가까이 다가가자 확실했다. 중년 남자가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었다. 아이고, 사람이 쓰러져 있네. 박할머니는 재빨리 남자에게 다가가 이마를 짚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아저씨, 정신 차리소. 하지만 남자는 눈을 뜨지 못했다. 박할머니는 당황했다. 이 외진 곳까지 구급차가 오려면 최소 30분. 그 전에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았다. 박할머니는 품속에 꿀단지를 꺼냈다. 손녀를 위해 한 달간 모든 돈을 쏟아부어 산 그 귀한 꿀. 에잇, 모르겠다. 박할머니는 뚜껑을 열었다. 황금빛 꿀이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모습을 드러냈다.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입을 벌리고 꿀을 조금씩 흘려 넣었다. 아저씨, 삼키소. 삼켜야 산다. 꿀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박할머니는 단지의 절반 이상을 남자의 입에 부었다. 콜록, 콜록. 남자가 기침을 했다. 정신 차렸어? 최도식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달콤한 무언가가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시야에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인. 할머니. 아이고, 정신 차렸네. 됐어, 말하지 마. 힘 빠질라. 박할머니는 재빨리 리어카를 끌고 와서 폐지를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 최도식을 리어카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아저씨, 우선 우리 집으로 가자. 박할머니는 최도식을 리어카에 태우고 폐지로 덮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다. 72세 노인이 60세 중년 남자를 태운 리어카를 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가 나와 있었다.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한 뒤 둘은 최도식을 집 안으로 옮겼다. 박할머니는 자신의 이불을 펴고 최도식을 눕혔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할매, 이 아저씨 누구예요? 모른다. 갯벌에서 쓰러져 있길래. 할매 꿀은요? 할매가 사온다고 했잖아요. 박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구나.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 꿀로 이 아저씨 살렸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 지연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지연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지연이가 할머니를 껴안았다. 그날 밤 최도식은 열에 시달렸다. 박할머니는 밤새 물수건으로 이마를 씻겨주고 물을 먹였다. 새벽쯤 최도식이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죠? 정신 차렸나? 물 마셔. 박할머니가 물을 입에 대주었다. 최도식은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다. 초라한 판잣집, 낡은 이불, 바람이 새어들어오는 창문. 제가 어떻게 된 거죠? 갯벌에서 쓰러져 있길래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 최도식은 기억을 더듬었다. 저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위험할 수 있어요. 아저씨가 나쁜 짓 했나? 아닙니다. 저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도식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그럼 아저씨는 억울한 사람이구만. 네. 그럼 됐어. 우리 집에 있어. 여기까지는 아무도 안 올 거야. 하지만 됐어. 말 말고. 일단 쉬어. 박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최도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틀이 지났고 최도식의 상태는 많이 나아졌다. 박할머니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그런 말. 이제 좀 괜찮아?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최도식은 품을 뒤졌다. USB가 그대로 있었다. 이게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 그럼 빨리 경찰에 가야지. 아직은 안 됩니다. 제 동생이 손을 쓴 것 같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최도식은 신중해야 했다. 최도연의 세력은 생각보다 컸다. 경찰, 언론, 심지어 검찰까지 손을 뻗친 것 같았다. 그럼 제 측근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연락이 닿으면.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박할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봤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내렸다. 저를 찾는 사람들일 거예요. 최도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할머니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지연아. 네, 할매. 아저씨를 리어카에 태워. 빨리. 둘은 최도식을 리어카로 옮겼다. 그리고 폐지를 위해 수북이 쌓았다. 할머니, 이러시면 위험해요. 쉿, 조용히 해. 가만히 있기만 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 계세요? 박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누구시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사내가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최도식의 사진이었다. 못 봤어요. 정말요? 이틀 전 이 근처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인데요. 몰라요. 나는 매일 폐지나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사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집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리어카를 봤다. 저 리어카 좀 확인해도 될까요? 왜요? 저건 내 폐지예요.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내가 리어카로 다가갔다. 박할머니는 재빨리 앞을 막아섰다. 아니, 이게 다 돈이라니까요. 건드리면 다 흩어져서. 손녀 수술비인데.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 사람 보시면 연락 주세요. 사내는 명함을 건네고 돌아갔다. 차들이 마을을 빠져나갔다. 박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 아무래도 바로 마을을 벗어나는 게 좋겠어. 내가 저들이 모를 만한 길을 알려줄게. 그리로 가면 인천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을 거야. 박할머니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다. 폐지를 팔아모은 돈이었다. 이거라도 가져. 밥값은 될 거야. 할머니, 이건
받아. 그리고 아저씨, 꼭 살아남아. 그래야 억울함을 풀지. 최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머니,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박정순. 그냥 박할매라고 부르면 돼. 박정순 할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살아남아. 도식은 할매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달렸다. 그리고 곧 버스가 왔다. 최도식은 버스에 올라탔다. 서울, 최도식은 강북의 한 모텔방에 숨어 있었다. USB를 확인했다. 다행히 데이터는 무사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나.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최 대표님, 저 김태형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김태형. 최도식의 비서실장이자 20년 지기 신복이었다. 최도식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태형이냐? 대표님, 무사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최도연 전무가 이사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도연이가 유령회사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말이야. 정말입니까? 그래. 이걸로 반격할 거다. 대표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태형의 도움으로 최도식은 강남의 한 지인 사무실로 옮겼다. 대표님, 이거 엄청난데요. 김태형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최도연이 설립한 12개의 유령회사 목록이 있었다. 그리고 각 회사로 빠져나간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다. 무려 120억입니다. 뭐? 최도연 전무가 지난 5년간 빼돌린 돈이 120억 원입니다. 그중 87억만 대표님 명의로 돌려서 대표님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최도식은 경악했다. 5년간 자신을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것인가? 이 자식이. 대표님, 이걸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 검찰도 믿을 수 없어. 도연이가 손을 썼을 거야. 최도식은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이 증거를 안전하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언론이다. 언론에 제보하자.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가 최도연 전무와 가깝습니다. 그래도 정론직필을 하는 기자들이 있을 거야. 찾아봐. 간신히 찾은 기자 1명, 하지만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김태형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변장을 하고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고 우회로를 통해 이동했다. 최도식 대표님이시죠?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지 궁금해 나와봤습니다. 최도식은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는 노트북으로 USB를 확인했다.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더니 눈빛이 달라졌다. 이건 엄청난 특종인데요. 기사화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최도연 씨의 세력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가 직접 이사회에 나타나겠습니다. 기자님이 기사를 내는 날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디데이를 정하죠. 둘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D-데이, 도원건설 본사. 오늘 안건은 최도연 권한대행의 정식 대표이사 선임의 건입니다. 이사회의 의장이 말했다.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최도연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침묵.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잠깐. 모두가 돌아봤다. 최도식이 서 있었다. 최 대표.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이사들이 술렁였다. 최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도식은 천천히 회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다. 이게 뭐죠? 최도연 전무가 지난 5년간 회사 돈 120억 원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유령회사 목록, 거래 내역, 은행 계좌.
모든 증거가 명백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최도연이 소리쳤다. 조작? 그럼 당신이 설립한 이 12개 회사들은 뭐지? 당신 명의로 된 해외 계좌는? 최도식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다. 최도연은 변명할 말을 잃었다. 최도연 전무, 이게 사실입니까? 아, 아닙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경찰입니다. 최도연 씨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최도연은 수갑이 채워졌다. 5일보에 특종 기사가 났습니다. 검찰이 긴급 수사에 착수했죠. 김태형이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도원건설 전무 120억 횡령. 대표이사 살해 시도까지. 최도연은 끌려나갔다. 최도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최도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최도연 구속 일주일 후 최도식은 정식으로 대표이사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일정은 회사가 아니었다. 태영아, 차 준비해. 어디 가십니까? 대청포구. 최도식은 박정순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 작은 마을, 그 낡은 판잣집으로. 아이고 아저씨, 무사했구만. 할머니. 최도식은 박할머니를 껴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저 살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이고, 울긴 왜 울어. 살아서 다행이요. 최도식은 박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의인, 나는 왜? 사실 할머니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박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그런 건 부담스러워. 할머니,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의 은인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긴 설득 끝에 결국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원건설 본사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최도식이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도원건설 대표이사 최도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도식은 손짓했다. 무대 뒤에서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다. 저분은 박정순 할머니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최도식은 그간의 이야기를 했다. 바다에 빠진 것, 갯벌에서 쓰러진 것, 박할머니가 손녀의 약값으로 모은 귀한 꿀을 자신에게 먹인 것,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준 것. 이분은 하루 폐지를 주어 몇천 원을 버는 분입니다. 손녀의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한 달 동안 모은 돈으로 귀한 약을 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주저없이 그 약을 제게 먹이셨습니다.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박할머니를 바라봤다. 최도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키웠고 돈을 벌었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요. 이분은 제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제 양심을 구하셨습니다. 제 인간성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최도식은 박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아니요, 제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기자회견 후 최도식은 박할머니의 손녀 지연이를 최고의 심장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 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높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최도식이 말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는데.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진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받아주세요. 결국 지연이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일주일 후
지연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할매, 가슴에 찌릿하던 통증이 없어졌어요. 저 이제 안 아파요. 아이고, 우리 지연이. 박할머니는 손녀를 껴안고 울었다. 지연이의 퇴원 후 최도식은 박할머니에게 제안했다. 할머니,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뭐?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지연이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 우린 시골이 편해.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았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최도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박할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둘은 껴안았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깊은 인연이었다. 박할머니와 지연이는 서울로 이사했다. 지연이가 신나서 뛰어다녔다. 박할머니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했지만 최도식의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가 이제 어머니 집입니다. 고맙다, 정말. 도시가. 모든 것의 시작에는 갯벌에서 낯선 사람을 구한 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